그 미래 같은 경우는요, 뭐 엔비디아의 독점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독점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장기 독점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면은 모든 제조업의 역사에서 공통점이요, 너무 비싼 것은 대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거의 뭐 잡아먹고 있는 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가총액 세계 1위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뭐 애플이나 MS를 제쳤다는 얘기인데, 이 엔비디아의 세계 시총 1위의 의미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1위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아마 사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맞아요. 거예요. 네. 물론 그 게임을 하시는 게이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을 하기 위해선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게이머들을 위한 이제 그런 장비 업체로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완전 미래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제 핵심 기술 기업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죠. 네. 이 세계 시총 1위란 건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오르기 이전에는 뭐 팡이라든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꼽히고 있었잖아요. 뭐 네.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그쵸.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근데 엔비디아가 1위로 오를 수 있었던 건요, 이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뭘 이제 하려면 엔비디아 걸 써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는 AI라는 시장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 시장에서 싸울 무기를 파는 곳이 엔비디아 혼자뿐이라는 거죠. 일단 싸우려면 엔비디아에 네. 가야 되는구나. 네. 시장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유망한 시장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위를 그러니까 아무나 이유 없이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용 칩 시장의 뭐 거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이 인공지능 칩이라는 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경쟁사들이 항상 모든 산업은 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은 좀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네. 이제 그 엔비디아의 초창기 때로 가야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사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그래픽 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냐? 우리가 보는 3D 그래픽이란 거는 사실 그 작은 삼각형 조각의 이제 모음이거든요. 옛날 그 컴퓨터 그래픽 생각을 좀 막 각지고 막 그쵸, 이런 캐릭터 맞아요. 모양이 예,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삼각형 조각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네, 정교해지는구나. 각지 모양이 되는데, 예. 이 조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매끈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조각들을요, 각자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움직이는 거라서 조각들이 각자 움직이는 거니까 그 조각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조각 단위 개별 하나당 이제 계산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 가지 이 작은 계산들을 동시에 수백 수천 가지 수억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게 바로 GPU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GPU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2000년쯤에요. 스탠포드의 이안 버기라는 이제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원생답게 좀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시 이제 인기 있었던 PC 게임을요, 네. 하는 거였는데, 우리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PC 게임을 그냥 모니터에다 컴퓨터하고 좀 모니터에다 띄워도 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팔던 지포스 그래픽 카드 32개를 이제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연결해서?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빔 프로젝트 8개를 쏴가지고 벽면에 쏴가지고 거대한 화면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플레이한 거예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병렬로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 이거를 슈퍼컴퓨터의 대용으로도 쓸 수 있겠다. 우리가 보통 슈퍼컴퓨터 많이들 얘기하는데, 슈퍼컴퓨터 하면 일단 가격부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뭐 전력도 많이 먹고요.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상청이지 네. 않습니까? 계산도 복잡하고 그쵸.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한 가지 복잡한 계산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런 연산 처리를 이제 빠르게 하려면 그만큼 엄청나게 PC도 커야 되고 그만큼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GPU의 연산 처리 능력을 활용하면요,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의 복잡한 계산을
작은 단순한 여러 가지 계산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런 수억 가지 그런 계산으로 쪼개서 동시에 이제 병렬로 계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마치 그 저예산 슈퍼컴퓨터처럼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요. 이 사람이 엔비디아에 입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엔비디아로 입사하고 나서 쿠다란 API를 만듭니다. API가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은 TV를 작동시키려면은 우리가 뭐 거기에 복잡한 뭐 전력 배선함을 파악하고 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TV와 소통하게 되어 있는 리모컨 룰러를 하죠. 그런 리모컨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GPU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통할 만한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API다. 근데 그 API로 쿠다를 만드는 거죠. 이 쿠다를 만들었는데 이 쿠다를 만들고 젠슨 왕이 이제 이걸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 처음 이거 쿠다를 발표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시장 반응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돈 되는 게임 시장이나 집중할 것이지 PC 시장이나 집중할 것이지 뭐 갑자기 돈도 안 드는 뭐 연구 이제 그런 과제 이런 거 갑자기 하겠다고 이런 거 발표하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가 당시의 시장 반응이었는데요. 젠슨 왕이 이제 아니다 차세대의 미래는 이런 걸 활용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AI 산업에 활용되기 시작한 게요. 2009년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경망 학습 쪽을 하던 교수였어요. 당시에 AI 산업은요 20세기 말부터 이미 정체 상황에 빠져들었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PC의 연산 처리 능력으로는 이제 원하는 방식의 학습이나 이런 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연구 자체가 정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쿠다와 지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병렬 처리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이제 이거를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됐고 그래가지고 바로 지포스를 사다가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켜봤대요. 근데 이게 작동하더란 거죠. 거의 혁명이네요. 그러면 정체돼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AI 연구자들, 딥러닝 연구자들이 다 이제 쿠다를 활용해서 쿠다와 지포스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 가지고 AI 생태계 자체가 쿠다를 중심으로, 지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엔비디아의 칩과 쿠다를 중심으로요.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계속 발전할수록 지포스의 칩이 필요하고 쿠다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왔으니까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태계가 한번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커지고 보니까 현재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죠. 애초에 그게 돈이 안 되던 시절부터 그렇게 키워와서 여기까지 발전한 건데 다른 기업들이 이제 와서 하면은 일단 진입 시점 자체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은 더 큰 차이는 바로 이제 AI 생태계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다른 쪽에서 키우려면 쉽게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칩 제조사들도 이제 뛰어들고는 있는데 그런 생태계의 차이 그리고 이제 진입 시점의 차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쨌든 그 딥러닝 시장의 어떤 벽을 허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가 이제 지금 와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아까 이제 뭐 그 젠슨 왕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CEO고 창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3명 해가지고 이제 공동 창업자죠. 이분이 대체 뭐 요즘에 이제 한마디만 하면 막 세계 경제가 좀 막 움직이는 그런 분인데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젠슨 왕은 이제 대만 출신이고요. 대만 출신인데 9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제 이민자 된 케이스죠.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천재인 건 맞습니다. 사실 대단한 천재인 게 이제 이민자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보통 미국은 이제 18살, 만으로 18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으로 가잖아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2년 빨리 졸업을 한 거죠. 심지어는 이민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냐?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일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마이크로칩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이제 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30살이죠. 이제 93년에 이제 30살 때 젠슨 황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공동 창업자 2명과 함께 같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를 설계하던 이제 다른 창업자 2명과 함께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데 이 2명이 보기에는 회사 CEO는
젠슨 황이 하는 게 딱이다. 왜냐면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리지만은 우리 중에서 가장 학습 속도도 빠르고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없다니 이 사람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CEO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탄생을 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탄생을 했을 때는요. 이름은 사실 원래 하려던 이름은 엔비전이었습니다. 아, 엔비전. 네, 엔비전이었어요.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전을 가진 회사가 그러니까 엔비라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 보면 앞에가 NV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영어로 이제 질투, 부러워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엔비하고도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전을 가진 회사가 그러니까 엔비전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다른 회사가 이미 이름을 등록했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비디아는 라틴어로 인비디아라는 뜻에서 가서 N만 붙여가지고 엔비디아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93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 출범을 했는데 93년. 되게 뭐 꽤 오래된 전에 창업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올해로 31년, 지금 연차로 보면 32년 차가 되겠네요. 했는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그 설계하던 사람답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어떤 칩을 만들어야 되냐? 당시에는 반도체 기업의 공룡이었던 인텔이 있었잖아요. CPU는 애초에 엄두도 안 냈습니다. 애초에 생각도 안 했구나. 네, 왜냐면은 그 공룡을 피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거기랑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 물론 지금이야 인텔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공룡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를 생각했었는데 당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던 분야가 바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 분야였어요. 컴퓨터 그래픽 분야. 93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때냐면은 영화 주라기 공원이 개봉할 때였고. 주라기 공원이 93년에 개봉했구나. 네네. 그때 이제 아마 극장에서 주라기 공원을 보신 분이는 알겠지만 당시에는 뭐 기술적인 충격이 어마했죠. 비주얼적인 충격이요. 공룡이 사람들이 뭔가 인형탈을 뒤집어 쓰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픽으로 된 이제 공룡들이 막 거의 센세이션했죠. 진짜. 정말 센세이션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차세대 산업은 이 분야겠구나. 그래서 이 분야에 매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그래픽 관련 칩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래픽 칩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래픽 칩을 만들려던 생각은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원래는 엔비디아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그래픽 칩이라기보다는 멀티미디어의 칩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 출시한 제품이 MV1이었어요. MV1이라는 제품은요, 지금의 엔비디아에서 출시하고 있는 뭐 GPU가 들어간 그래픽 카드와 다르게요, 모든 기능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다 메인보드에 통합되어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 별도로 사운드 카드를 이제 설치를 해줬어요. 꽂아줬어야 되거든요. 그거와 그것도 포함시키고 그래픽도 그래픽 카드 안에. 그다음에 3D 가속 능력 있는 그래픽 칩도 이제 함께 넣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그 게임 회사 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게임 회사 세가요. 당시에는 이제 세가 세턴이라는 게임기로 해가지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쟁을 좀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PC에서도 뭔가 좀 구동되게 하고 싶다. PC 시장에도 이제 이게 세가가 게임 시장에서도 PC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다. PC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근데 세가의 조이패드도 이제 연결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커넥터도 달아놓고 하죠. 되게 되게 복잡한.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멀티미디어 카드에 가까운 물건이었어요. 이걸 이제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요. 사실 복합적으로 꽤 괜찮은 카드긴 하나 한데요. 있으면 다 되니까. 네.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합쳐놓으니까 일단 가격이 비쌌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기능을 합쳐놨으니까 가격이 비쌌고요. 문제는 합쳐놓긴 했는데 각각을 떼어보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성능의 열이었던 거죠. 차라리 더 성능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각각의 성능 좋은 것만 따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MV1이 사실 소비자에게 큰 메리트가 못 된 거죠. 그렇다고 가격이 쌌으면 몰라겠는데 가격도 뭐 싸지가 않았으니까요. 비쌌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원래 MV1을 만들고 세가와 함께 MV2까지 가기로 했는데 MV2 이제 개발 과정에서 세가가 MV1이 실패하는 거 보고 발을 빼버렸어요. 빼버렸구나. 네. 뭐 투자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발을 빼버렸으니까 정말 회사가 큰일 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젠슨 황이나 이제 엔비디아에서 생각한 것은 이제 뭐 잡다한 기능을 넣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래픽에만 집중하자. 그래픽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그걸 위해서 일단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그걸 위해서. 네. 왜냐면 또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지금 해고된 직원만 거의 한 500여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조조정이 되게 심했네요. 네, 당시. 정말 빡세게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이제 그래픽 칩셋은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해서 여기 3D 가속 기능에만 집중해서 그래픽만 집중해서 이제 내놓기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리바 128이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당시에 이제 거의 출시 직전에 갑니다. 근데 네. 출시 직전쯤에요. 현금이 직원들 딱 한 달 월급 줄 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실패하면 정말로 그냥 회사 접어야 되는 그러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시 직원들한테는 정말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이제 비공식 사내 모토가 우리 이제 한 달 후면 망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네, 정말로 그런 상황을 겪어봤으니까요. 그런 위기감으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되게 반전을 거둡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3D 이제 가속 기능을 갖춘 그래픽 브랜드는 이제 아마 컴퓨터를 오래 전부터 해오신 분이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D FX4이 부두라는 이제 맞아요. 그래픽 구두 카드였거든요. 네. 기억나네요. 네. 그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부두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성능은 괜찮은 카드로 해가지고 어필을 했고 그게 128이 리바 128이 굉장히 잘 팔리면서 이제 한숨을 돌린 거죠. 살아났네. 네. 네.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개발 속도로 승부를 본다로 아주 포지션을 전향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제 부두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요. 보통 당시에 이런 그래픽 카드 이제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느렸거든요. 지금과 비교해도요. 대략 한 신제품이 나오는데 대략 한 18개월 정도? 18개월에서 이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네. 이걸 우린 좀 더 단축시켜야 된다. 단축시키면은 선두와의 이제 격차도 좁힐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왜냐면은 개발비가 그쵸.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다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는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무조건 짧게 가야 된다. 그럼 개발 기간은 어떻게 짧게 갈 거냐?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했냐면요. 먼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제조사 보통 보면 공장을 따로 주지 않는 팹리스라잖아요. 그런 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TSMC 같은 그런 제조사에다 보내면은 칩을 만들고 거기서 보내옵니다. 그럼 보내오면은 거기를 테스트 해보겠죠. 테스트 해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시 설계를 또 수정해가지고 다시 또 보내고 되게 또 돌아보고. 네. 과정이 많네요. 네.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이게 이게 완전히 이게 오케이 문제 없다 싶으면은 양산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바이오스 만들고 이런 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다 해버리겠다. 문제가 생긴 걸.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도 나름 있었죠. 근데 그 나름대로 철저하게 거기에 투자를 하고 아. 에뮬레이터로 미리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가동될지 실제 이제 그런 칩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에뮬레이팅을 다 해보고 나서 결국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성능이 발전한 속도도 이제 빠르고. 빨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 개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덕분에 빠르게 선두와의 격차를 좁혀놨고 오히려 추월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도요. 엔비디아가 이제 개발의 속도 경쟁을 붙여버리니까 그 속도 경쟁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무리해서 많은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경쟁사가 이렇게 빨리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또 거기는 잘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지금 만들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겠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ATI라는 이제 회사가 경쟁사가 거기도 GPU를 만들던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이제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중저가 라인업에선 괜찮은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곳이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속도 경쟁 때문에 밀려가지고 무리수를 두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속도 경쟁 무리수를 두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제 나중에 회사가 팔려나가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거기를 인수한 곳이 AMD죠. 아. AMD가 인수해서 라데온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망할 위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세계 거의 1위 기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뭐 구조조정도 많이 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이야 이제 뭐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좀 어떤 기업 문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거기는 천국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예, 이게 뭐 다른 이제 그 실리콘밸리 유명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나 뭐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CEO가 같이 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일로 몰아붙이는 그러네요. 네. 점에서 뭐 이제 젠슨 왕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변덕이 잦다고 해야 되나? 뭐 일단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까다로운 보스가 있고요. 까다로운 보스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직원들 간의 토론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견이 뭔가 이제 뭔가 잘못됐다. 그럼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아무리 뭐 그런 사람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현장 직원이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도요. 그게 허용된 문화입니다. 허용된 문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나 이제 팀이나 이런 직급 자체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거보다는 자유롭게 우리는 그런 게 허용돼 가지고 마치 이제 관료제처럼 가버리면은 속도가 느려진다. 우리는 무조건 빠른 기업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팀이나 그런 이제 조직보다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 보스가 누구야 이런 개념은 없고요. 프로젝트가 보스다.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하고 보스다. 있어. 네.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몰아붙입니다.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그런 과정에 뭐 당연히 그 과제에 대한 목표 의식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성취 의욕이 높아야 이제 버틸 수 있는 회사기도 해요. 그게 사실 그렇겠네요.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그냥 가서 이제 뭐 그냥 거기 뭐 되게 뭐 직원 복지 괜찮네. 직원 복지 괜찮은 건 직원들을 굴리기 위해서 복지를 괜찮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거기도 이제 막 그런다고 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주마다 뭐 업무 보고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네네네. 보고서 올리고 막 하는데 거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업무가 뭔지를 이제 이제 그걸 보고를 한다고요. 그럼 젠슨 왕이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보내는 그런 메일을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서 다 물어본대요. 그 업무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 못하면은 나가야죠. 근데 직원들 힘들 것 같은데. 힘든데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고 잘 되니까 거기서 성취욕을 가진 거죠. 또 그만큼도 보상도 해주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7, 80년대 막 초고속 성장을 할 때 당시 이제 이러던 직원분들이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성장이거든요. 회사가 성장하고 네. 본인도 거기 맞춰 성장하고 네네네. 있으니까. 네.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텔도 지금은 막 엔비디아로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일하고 싶었던 직장, 너무 좋은 직장 이러면서 인텔이 성장한 것 따라서 직원들이 만족감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 만족감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런 또 하긴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그렇겠지만 또 내가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성취감이 되게 인간으로서는 되게 또 큰 어떤 목적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의 과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이게 모든 기업이 뭐 영원할 수는 없지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엔비디아와 지금 이제 버블이라는 뭐 의견들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AI 이제 산업이 이제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참 이게 만약 버블이라 이제 가정한다면은 제가 참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젠슨 왕이 그 어떤 여성분의 가슴에다가 이제 막 사인을 하는 게 되게 그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저기 무슨 옛날에 락스타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보자면은 지금 젠슨 왕은 이 시대의 사실상 락스타나 다름없는 존재란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네. 네. 만약 지금이 AI 버블이라면 그게 굉장히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이 한 장으로 남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미래 같은 경우는요, 뭐 엔비디아의 독점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독점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장기 독점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칩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 AI 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싸들고 가도 이제 못 사는 마당이에요. 근데 모든 제조업의 역사에서 공통점이요. 너무 비싼 것은 대체제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더 나은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해왔고요. 그 대체제를 찾으면은 언제든지 독점 구조는 무너질 수 있죠.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각종 이제 뭐 그런 IT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더 저렴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낼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지금 AI 전쟁의 유일한 무기 거래자라는 위치는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뭔가 또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지금과 같은 체제는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 네.